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보통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형제 코인으로 불립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 리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스텔라 루멘이긴 합니다. 그래서 둘을 형제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수 같은 감정을 가진 형제 관계,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텔라가 드디어 리플에게 반격의 한 방을 날리는 것인가,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리플에서 쫓겨난 제드 맥켈럽이 만든 것이 스텔라이고, 리플이 SEC 소송으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정리한 게 바로 머니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한 건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거니까 미리 자산을 인출해 놓으라는 겁니다. 알만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한심한 대응인지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NFT는 굉장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NFT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속도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글로벌 송금 서비스 기업인 머니그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스텔라 재단이 사모펀드 어드벤트와 협력해서 81년 역사의 거대 송금업체 머니그램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이체 기업인 머니그램은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으로 전 세계 30개국으로 평균 하루 정도면 송금을 할 수 있고,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90% 정도 저렴합니다. 개인, 기업 모두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리플이나 스텔라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과 전통 금융의 중간 정도에 자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의 머니그램 인수 추진이 관심받는 이유는, 머니그램은 리플사가 지난 2019년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인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머니그램을 리플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 혁신으로 나아가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바라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1년 뒤 머니그램의 지분 3분의 1을 매각했고, SEC가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 3월 파트너십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상황 요인으로 머니그램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 머니그램 투자자들이 머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결정타였는데, 머니그램이 리플 증권 여부와 관련해서 허위 성명을 냈다고 투자자들이 주장하면서 나선 겁니다. 리플이 SEC 소송을 당하면서 이게 머니그램 투자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머니그램이 피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 머니그램을 스텔라 재단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외신들은 스텔라가 리플에게 잔인한 한 방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을 인수한다면 리플과의 역사적 경쟁을 고려할 때 궁지에 몰린 리플에게 잔인한 운명의 반전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와 리플의 악연은 스텔라 창시자인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에서 쫓겨났던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드 맥켈럽은 리플이 중앙화된 금융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래서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맥켈럽은 라슨을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사회가 라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맥켈럽이 리플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드 맥켈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스텔라 개발 재단을 설립했고, 리플과 비슷하면서도 핵심 컨셉이 완전히 다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스텔라 루멘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악연이 있다 보니 제드 맥켈럽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XRP를 한 방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리플 시세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드 맥켈럽이 가진 XRP가 이제 얼마나 남았나, 이게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스텔라와 리플사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창업주들 사이의 관계 역시 꽤나 미묘하고 또 복잡한 신경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디파이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머니그램을 스텔라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리플로서는 뼈아픈 한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스텔라 루멘 입장에서는 사용자 수요층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디파이 송금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확장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머니그램이 가진 인지도와 브랜드 역시 괜찮은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으로 이래저래 불필요한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스텔라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을 보니 과연 최종 승기를 잡는 게 누가 될지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구겐하임 회장님은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구겐하임 CIO 스캇 미너드는 21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올 가을 주식시장이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공기가 더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 베어마켓에서 비트코인은 80%가량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5,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것이다. 주식도 9월과 10월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15%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근거로는 예상보다 빠른 테이퍼링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었는데 비트코인이 최근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나쁜 신호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너들을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금융위원회가 주인공인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근법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 사이트 접속을 아예 차단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다. 해외 거래소 예치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특근법에 따라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가 접속 차단과 형사 고발 카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한다고 해도 사이트 접속은 VPN을 통하면 간단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 접속을 아예 전부 다 막아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상당히 우세한 모습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공식 자료를 발표할 때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의 이런 정책 드라이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곰곰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연일 NF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NFT 산업에 대한 관심 그만큼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NFT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 배우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더 잘 알려지고 있는 애슈튼 커처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비탈릭은 커처의 질문에 답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인가 싶어서 첨부된 링크를 따라가 봤더니 이 동영상은 NFT 시리즈 스토너 캐치의 홍보를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NFT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서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100개를 모두 다 팔면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문화재를 NFT화해서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재를 NFT로 만들어서 판 뒤에 사익을 챙기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문화재청이 관련 법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보니까 간송미술관이 100억 원어치 훈민정음 NFT를 판매하는 과정이 꽤나 험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 하면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사진작가 김중만도 NFT 컬렉션 작품을 출시했습니다. 김중만 작가는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 나의 사진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번 NFT 발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굳이 NFT가 아니더라도 김중만의 사진은 구글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NFT를 통해서 저작권 이슈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NFT가 주목받는 것은 시장의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투자성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면 시장에 몰리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거품 논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요즘 급속도로 NFT 관련 뉴스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까 조만간 여기저기서 NFT 거품에 대한 이슈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NFT 코인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트렌드와 개별 호재, 또 개별 시세 등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NFT 종목인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칠리즈, 엔진코인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을 제작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 카드에는 요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샌드박스의 분석 영상을 걸어 놓겠습니다. 뉴스가 쏟아진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 떨어지는 뉴스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의미부여가 가능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선별해서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팩트와 저의 관점은 분리해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